동물과 식물, 자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펼치는 재밌는 자연학교가 있는 날이죠. 오늘도 동네 관찰자 최성용 선생님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 선생님과 나눌 주제와 관련해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가을 하면 생각나는 꽃 이름 맞히기예요. 이 꽃은 국화과의 한해살이 풀이에요. 6개에서 8개 정도 꽃잎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꽃의 이름은 그리스에서 유래된 것인데 질서와 조화를 뜻합니다. 가을을 더 가을답게 만드는 꽃인데 하늘하늘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볼 때 우리가 이 꽃 같다고 얘기를 해요. 힌트를 드리면 순우리말로는 살사리 꽃이라고 합니다. 1번 코스모스, 2번 벚꽃. 네, 한글날 방송하고 월요일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바로 맞히실 텐데 살사리 꽃입니다. 바람결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양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가을에 피는 꽃이고요. 문제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꽃은 국화과의 한해살이 풀로 6개에서 8개 꽃잎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유래된 꽃 이름이 질서와 조화를 뜻하는데요. 가을을 더 가을답게 만드는 이 꽃은 무엇일까요? 1번 코스모스, 2번 벚꽃.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도 DMZ 미술관의 비건 쌀빵 세트 한 분께 보내드립니다. 쌀빵 세트는 쌀 받으신 분들도 바로 또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비건 쌀빵입니다. 오늘은. 재방송 들으실 때는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2부 시작할 때 정답 발표하니까 1부 들으시면서 정답 나왔다 하면 바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생태 감수성을 찾아주시는 분, 요즘 별명이 파브레의 곤충기, 곤충 얘기 좀 하셔서 지금 최브르가 되셨죠. 동네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9가지 방법의 저자, 동네 전문 관찰자 최성용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헤어스타일도 어쩐지 좀 최브르 같은 느낌. 아, 그렇습니까? 네. 가족분들하고 가을 여행 다녀오신 거 막 SNS에 사진으로 자랑하신 거 봤어요. 네. 거기가 광주 광역시를 가셨나요? 어디였나요? 네. 제가 자꾸 자랑을 하니까 원고에 올라오네요. 예, 광주를 갔다 왔는데요. 네. 3박 4일 정도 갔었고. 선생님 혹시 광주 여행 가보셨어요? 네. 가면 어디 계세요? 저는 저기 있잖아요. 옛날 도청 있는데 네네. 거기 일대, 네, 금남로 일대. 일대 네. 거기 보고 네. 기념관 이런 거 보고 네. 5.18 기념관하고 묘지도 네. 가보고 네. 그 정도 가봤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광주를 처음 갔을 때는 네. 좀 여기저기 다녔었는데요. 이게 초보자가 이렇게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사람마다. 네네. 그래서 저는 한 3, 4년에 한 번씩 광주를 가는데 가게 되면 거의 한 동네에만 있다 오거든요. 일부러요. 갈 때마다 다른 동네. 아니요. 똑같은 동네. 정말요? 네. 광주 남구에 양림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양림동이요. 네. 양림동이 광주에서 이제 근대 건축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저는 저랑 저 아내랑 그렇게 근대 건축물 모여 있는 곳을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네. 광주에 갈 때마다 양림동을 좀 가고 이번에는 또 비엔날레가 있어서 비엔날레를 가려고 티켓팅을 다 해놨는데 네. 결국에는 취소하고 양림동에만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양림동이 좋으세요, 선생님? 양림동이 이제 주는 굉장히 특별한 경관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근대 건축물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게 거기에 모여 있는 근대 건축물이 다 좀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모여 있어요. 옛날 선교사분들이 와서 지은 건물인가? 그 예전에 이제 1800년대 후반이나 1900년대 초반 정도에 우리나라의 그 다양한 종교들이 오는데 네네. 각 종교마다 선교 방식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특히나 그 개신교 계열은 선교를 할 때 그냥 교회만 짓는 게 아니라 학교, 병원, 맞아요. 선교사 사택, 맞아요.
뭐 교회 이렇게 다 세트로 이렇게 짓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한 도시에 정착을 할 때 원래 그 도시에 가면은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은 좀 비싸기도 하고 빈 땅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큰 타운이 필요하니까 네. 주로 찾는 곳이 기존 도심에서 약간 한 발짝 떨어진 떨어진 곳에. 구릉. 아, 근데 조선 사람들은 예전에 그런 구릉 같은 데다가 집을 짓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렇죠. 또 기존 도심 근처에 있는 구릉이라고 하면 묘지터로 많이 맞아요, 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땅 가격도 싸죠. 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합돼서 그 도심지 근처에는 얕은 구릉에 그런 그 선교 기지 마을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한 30여 개가 생기는데 아, 그 중에 가장 많은 그 유적이 남아 있는 곳이 광주 양림동이에요. 아, 그 양림동에 살짝 언덕이 있고 그 언덕 맨 끝에 올라가면 선교사 사택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선교사 사택 하나가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최부르님이 이렇게 소개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양림동 예약하기 힘들어질지 모르겠네요. 말씀만 들어도 네. 예. 근데 그 게스트하우스가 이름이 그 이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호랑가시나무 언덕 게스트하우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호랑 가시나무 언덕. 네, 그 앞에 이름이 호랑가시나무가 붙었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그 언덕에 한 400년 정도 된 호랑가시나무가 있어요. 그 중부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호랑가시나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낯설을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중부 이남 남쪽 지방에서 많이 사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부지방에만 있다가 남쪽으로 가게 되면 뭔가 그동안에 잘 보지 못했던 나무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네. 호랑가시나무도 그런 나무 중에 하나고요. 상록 화렵수. 상록 네, 화렵수. 그러니까 늘 푸른 나무인데 잎이 넓은 그런 화렵수고 그런 화렵수들은 보통은 잎이 딱딱하고 그 왁스가 있어서 굉장히 반들반들하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보통 호랑가시나무 우리가 그 남쪽에 가서 많이 심는 나무라서 시가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네. 보통은 키가 뭐 허리 정도, 뭐 눈높이 요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여기 양림동에 있는 호랑가시나무 같은 경우는 한 400년을 살다 보니까 네. 그래도 꽤 수고가 높게 자라고 있고 또 그 언덕에 가면 호랑가시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게스트하우스 앞에 정말 온통 나무 꽃 천지예요. 특히나 굉장히 큰 팽나무가 거기 있거든요. 네. 팽나무가 요맘때쯤 되면 열매가 열려요. 팽나무는 원래 남쪽 지방에서 그늘을 많이 들이우는 정자목으로 굉장히 많이 심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가을 되면은 굉장히 조그만 그 콩같이 생긴 작은 콩같이 생긴 열매가 많이 열려서 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거든요. 네. 그 앞에 앉아 있으면 정말 이렇게 새들 날아오는 소리 들리고 정말 바람도 시원하고 또 더 좋은 거는 요즘에는 도시에서 이제 길가에 벤치를 보기가 어려운데 거기는 이제 모두가 다닐 수 있는 그 길에 팽나무 아래쪽에 벤치들을 놔서 누구든지 거기 앉아서 좀 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양림동에서 한 3일 묵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그 벤치에 앉아서 새 소리를 듣고 팽나무를 바라보고 호랑가시나무 가시에 찔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가시에 가서 한번 찔려주고. 아, 선생님 왜 여기를 가시는지 알겠네요. 매번 동네 관찰자 최성용 선생님은 본인 동네만 관찰하시는 게 아니라 여행도 남의 동네 관찰하는 여행을 주로 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 들으면서 좀 놀란 게 우리가 뭐 400년 동안 평화롭게 산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전쟁이 뭐 몇 번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그런데 이게 불타지 않고 400년 동안 그 나무가 있었다는 것도 참 기특한데. 그렇죠. 그리고 그 사택들도 어떻게 보면 네.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거잖아요. 예.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망가진 경우들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선교사 사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법 겉보기가 예뻐요. 그래서 근대 건축물 중에서는 철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건 보기에도 좀 예쁘고, 아하. 또 한 가지는 그게 종교 시설이다 보니까 그 민간 소유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좀 더 많이 지켜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대 건축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일식 가옥이 있고 네. 또 그런 양식 집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 사택 같은 경우에는 양식 가옥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좀 중요한 도시의 약간 외곽지 언덕에 가시면 선교사 사택을 양림동만큼은 많이 볼 수 없더라도 아하. 왜 어지간한 도시에서는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30군데가 있다고요. 네. 이거 꿀팁이네요. 옛날에는 공동묘지가 있었을지도 모를 자리. 네. 거기에 가면 아름다운 사택이 있을 수 있다. 네. 네, 이제 가을이 이렇게 왔는데 선생님 호랑가시 나무는 상록 화렵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겨울에도 계속 그 푸릇푸릇하게 있는 건가요? 네, 겨울에도 상록이니까? 푸릇푸릇하고요. 이제 그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도 열매가 맺힌 게 있는데 이것도 네. 아주 빨간 열매가 열려요. 네.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할 때 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호랑가시 나무구나. 이제 뭔지 딱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조화로 사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아, 크리스마스 때 사는 그게 호랑가시 나무구나. 네. 그래서 이제 가을이 성큼성큼 왔는데 최성룡 작가님 모신 김에 이 가을 편에는 또 무엇을 우리가 관찰해야 하는가? 동식물 목록을 알려주신다면요. 네, 요즘에는요, 뭐니 해도 여러분 기러기를 보셔야 됩니다. 기러기. 네, 기러기가 겨울 철새잖아요. 갑자기 거꾸로 해도 기러기, 바로 해도 기러기. 그게 생각나는데요. 네. 좀 이효리가 생각났는데요. 기러기가 이제 겨울 철새인데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쯤에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논이 있는 동네다 보니까 네. 겨울 내내 기러기랑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러기를 굉장히 기다려요. 네. 그래서 9월 말이 언제 오나 얘네들이 언제 우리 집 앞을 지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논이 있는 동네라 보니까 기러기들이 내려앉지만 그냥 시가지에 사시는 분들은 논이 없으니까 기러기를 겨울에도 보실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요즘에는 얘네들이 이동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쪽으로 날아가요. 남쪽으로 날아가다가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뭐 며칠 쉬기도 하고 뭐 쭉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심 시가지를 걷다가도 하늘에서 이제 끼룩끼룩끼룩 소리가 나면 네. 한번 올려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러기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다 알잖아요. V자형으로 네, 하는 거야? V자형으로 날아가죠. V자형으로 날아가는 게 기러기만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여러 새들이 다 그렇게 날아다니는데 요즘에 끼룩 소리가 났을 때 V자로 나른다 그러면 기러기죠. 특히나 그 기러기들 소리가 이제 해질녘쯤에 좀 잘 들리고 그때 네. 또 이동하는 경우도 많아서 낮 시간에 좀 바쁘시고 아침도 바쁘시니까 퇴근하신 무렵 이럴 때 이제 길을 걸으시면은 좀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시다가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고개를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서울 도심이든 어디든 기러기는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볼 수 있다는 네. 거죠. 저희 동네는 요즘에 얘네들이 그냥 내려왔는 게 아니라 논에 별을 베야지만 내려왔거든요. 베야지 그 공간이 남아서 네, 내려왔는데 네. 아직 잘 내려앉진 않아요. 저희 동네. 그런데도 탐험을 하려고 하는지 거의 저희 아파트가 한 12층 정도 되는데 네. 굉장히 낮게 날라요. 그럴 때는 얘네들이 나르면서 서로 이제 동료하느라고 소리를 내거든요. 네. 앉아있을 때보다 날아다닐 때 훨씬 소리를 많이 내요. 그 소리가 정말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지나갑니다. 와, 궁금하시죠? 10월 이맘때 기러기 일단 나왔습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동식물 이야기 최성룡 작가님께 듣고 있습니다. 2부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샵 0999로 문자 남겨주세요. 2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스모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본다면 지금 고양시에서 이번 주말까지 고양 가을꽃 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가을꽃 하면 저는 얼른 국화가 떠오르거든요. 네. 뭐가 있을까요? 코스모스도 가을꽃에 들어갈까요, 선생님? 그렇죠. 요즘에는 여름에도 좀 많이 피는 것 네, 같은데 네. 그 코스모스 지금 국화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해놓고도 네. 그게 그 말인지 몰랐어요. 네, 국화과.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국화라고 할 때는 뭐 어떤 특정한 꽃 한 종류를 말하기보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국화과에 속해 있는 모든 꽃들을 그냥 국화라고 이제 통칭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가을 하면은 이제 국화가 떠오르는 이유는
가을에 이제 많이 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꽃축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생각해 보면 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꽃축제가 뭐 산수유, 매화, 진달래, 맞아. 벚꽃 봄, 맞아요. 다 봄에 축제라잖아요. 맞아요. 가을에 국화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국화가 있는 덕분에 이제 가을에도 가을에도 꽃을 꽃축제를 이제 보네요.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국화과 식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전 세계 꽃식물 중에 10%가 국화과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 성공한 번식에 종류다. 성공한 네, 꽃이다. 그렇게 이제 여겨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뭘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민들레. 민들레도 국화과거든요. 봄에 피죠. 진짜. 네. 근데 왜 국화과인가요? 왜 국화과냐고요? 네. 국화과가 봄에도 필 수 있고 가을에도 필 그렇죠. 수 근데 있는. 가을에만 피는 게 아니라 뭐 민들레, 쓴바귀, 엉겅퀴 뭐 이런 것들 다 봄에서 여름까지 피는 꽃들인데 이런 꽃들도 다 국화과고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국화, 특히나 이제 들에 피는 국화라고 했을 때 이제 들국화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벌개미치, 쑥부쟁이, 구절초 뭐 요 정도를 가지고서 이제 국화과라고 이제 들국화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봄, 여름까지 계속 들에 국화가 피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국화는 겨울만 빼고 내내 피어 있는 꽃이네요. 어떻게 보면 국화과 그렇죠. 꽃들이. 심지어 상추, 네, 상추도 국화과고요. 네. 그 밭에서 나오는 쑥갓. 쑥갓. 네, 쑥갓도 꽃 피면은 굉장히 예쁘거든요. 쑥갓도 꽃이 피나요? 그렇죠. 예,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텃밭 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진짜 재밌을 것 궁금하네요. 같은데, 예, 그런 식으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꽃들, 코스모스도 그렇고 이렇게 떠올려 보면 좀 공통된 특징이 있을 거예요. 가운데 동그란 게 있고 주변에 이렇게 꽃잎이 삥 둘러 있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긴 게 국화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민들레도 국화과라고 했잖아요. 네. 민들레 아까 그 손자분이 꽃 꺾지 말라고 했는데 민들레에서 우리가 꺾는 게 있죠. 그 후 하고 불면 날아가는 그렇죠. 그건가요? 씨앗 부분, 열매 네. 부분을 꺾죠. 그거는 꺾어도 되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멀리 퍼져가는 게 목표니까. 그 우리가 민들레 씨앗 하면 떠오르는 그렇게 홀씨처럼 생긴 바람 불면 날아가는 그런 종류의 열매를 만드는 것도 국화과 식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길을 가다 보시면 이제 가을이니까 굉장히 많은 종류의 국화과들이 이미 열매를 맺고 개망초나 망초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열매가 열렸거든요. 네. 봤는데 뭐가 그 민들레 옷이처럼 불면 날아갈 것 같이 생겼어라고 하면 그거는 국화과의 식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 중에 아까 쑥부쟁이, 구절초 이게 들국화 종류다 하셨는데 저는 예전에 선생님께서 쑥부쟁이를 얼핏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이쁜 꽃이었나? 저 쑥부쟁이 하면 왠지 막 굉장히 사납고 무섭게 생겼을 것 같은데 개망초도 결코 이쁠 것 같지 않은데 이름만 들으면 그래요? 사진을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예, 예쁘죠. 특히나 그 쑥부쟁이나 벌개미치 같은 경우는 벌개미치요. 네, 그 잎이 조금 얇고요. 네. 우리가 이제 관상용으로도 많이 심는 거기에서 꽃 자체도 굉장히 커서 보기가 좋고 구절초는 약간 통통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화과 식물이 다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얘는 쑥부쟁이야, 얘는 벌개미치야 이렇게 구분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선생님. 예. 그래서 그냥 국화과구나, 들국화구나라고 부르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도 좀 있어 보이잖아요. 쑥부쟁이야, 구절초야 이러면. 그럼 제가 한 가지 그 팁을 드리면 제가 지금 벌개미치하고 쑥부쟁이하고 구절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그 뭐 스페셜 가드도 잘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팁을 꼭 알려주세요, 선생님. 그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 인터넷에 검색해서 사진을 보시면 요게 다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저의 팁은 뭐냐면 쑥부쟁이와 벌개미치는 구분하지 말라예요. 너무 비슷하니까. 그런데 구절초는 찾아보시면 요 세 개 중에 혼자 조금 독특해요. 혼자 더 하얗고 통통해요. 그런 식으로 다른 것과 완전히 다르게 생긴 애를 중심으로
이름을 알아두시는 게 훨씬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비슷한 들국화 모양인데 더 하얗고 더 통통하고 조금 더 큰가요? 네. 구절초가? 그러면 구절초. 나머지는 그냥 상대방도 모르니까 뭐 쑥부쟁이야, 벌개미치야 이렇게 네.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다 그런가 보다 하죠. 그렇죠. 그래요. 네, 오늘 퀴즈 정답이 코스모스였는데 코스모스가 살살이 꽃이라고 우리말로. 네, 저도 오늘 알았네요. 아, 그런가요? 저 선생님이 써주신 건지 알았는데. 아닙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 우리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농학 박사님이 살살이 꽃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스모스가. 이 코스모스는 보통 우리가 8월에 많이 보는데 이상하게 가을의 상징이에요. 그때가 막 선선하게 시작해서 그런가? 예전에?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코스모스의 하늘하늘한 하늘하늘한. 그 모습이. 그리고 8월에 피기도 하지만 뭐 9월에도 계속 피니까요. 피니까. 네. 여기 6610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코스모스인데요. 여자한 것이 꼭 저 같습니다. 하늘하늘하신 분인가 봐요. 네. 저는 사실 가을 꽃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고말이라는 꽃인데요. 고말이요? 네. 이건 그냥 들에 피는 게 아니고 물가에 피거든요. 물가에 저는 이제 고말이라는 꽃을 아니까 이제 걔가 꽃이 피기 전부터도 걔를 조금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하천하고 굉장히 가까운 쪽에 굉장히 많이 피거든요. 군락을 이뤄서 펴요. 네. 거기서 살다 보면은 진짜 막 그 물 넘치고 뭐 하다 보면 진흙을 다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여름을 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딱 되면은 거기서 정말 조그만 그 흰색이기도 하고 분홍이기도 하고 뭐 빨갛기도 하고 그런 꽃들이 섞여가지고 작은 꽃갈이 모여 있는 듯한 그런 꽃들이 쫙 펴요. 근데 보통 이게 꽃이 피기 전에 몽우리 상태고 거기에서 그것도 엄청 예쁘고 근데 그게 딱 폈을 때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도 그런 물가나 뭐 하천가 이런 게 있으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고말이. 네, 고말이. 근데 그 꽃이 굉장히 예쁜데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9월 말 정도부터 10월 말, 네. 11월 초, 요 딱 거의 한 달 정도만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한번 그 근처의 물가에서 제가 말씀드린 아주 작고 예쁜 붉고 하얀색 꽃이 이렇게 그 군락을 이루면서 피고 있는 것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한여름에 진흙을 견뎠던 고마리가 가을이 되면 그렇게 예쁜 꽃이 되는 건가요? 네. 약간 뭉클하네요. 말씀 들으면서. 아하, 고마리라는 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톰 어델의 Best Day of My Life 듣고 또 이어가 볼게요. 톰 어델의 Best Day of My Life,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 이 노래가 자전거 타고 느긋하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 가사거든요. 이 노래를 들으면 최성용 작가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쩐지 자전거를 타고 혹은 걸으면서 느긋하게 동네를 돌아다니실 것 같은. 그런데 느긋할 수 없는 게 질문이 막 들어옵니다. 지금 최숙자님 질문부터. 선생님, 그럼 접시꽃이랑 곽꽃도 국화과인가요? 제가 좀 설명이 짧았던 것 같은데. 네. 국화과의 그 옆에 그 삐죽삐죽 나와 있는 것들을 그 혓꽃이라고 해요. 혀를 닮았다고 해서 혓꽃이라고 해요. 네. 꽃잎처럼 붙어 있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국화과는 그거 하나하나가 꽃이거든요. 그 꽃들이 모여가지고 큰 한 송이를 만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곽꽃은 국화과가 맞는데요. 꽃잎 하나하나가 꽃이라고요. 그렇죠. 예, 접시꽃은 그 옆에 붙어 있는 것들이 다 꽃이요. 하나의 그 꽃잎이라 그 전체가 다 하나의 꽃이고 접시꽃은 아욱과예요. 아욱과요. 네, 근데 접시꽃 자세히 보시면 아마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꽃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 있을 텐데 무궁화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 무궁화도 아욱과입니다. 예. 그럼 저 먹을 수 있나요? 아욱이라고 하니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게요. 접시꽃은 아욱과고 곽꽃은 국화과인데 네. 그 차이는 국화과는 꽃잎 하나하나가 사실상 꽃이다. 네. 꽃으로 볼 수 있다. 그럼 네. 그 꽃잎 하나하나에 씨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씨는 이제 나중에 그 수정이 된 다음이고요. 이제 꽃일 때는 그 끝쪽에 잎을 하나 따시면 맨 끝에
암수 수술이 하나씩 붙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도 그래서 있어요. 그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네, 뭐가 맞아요. 있는. 네. 그래서 그 중에는 그 수정이 되는 암수수도 있고 그런 수정되는 능력이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 있는 통꽃에서 이제 수정이 주로 이루어지고요. 되니까 접시꽃하고 곽꽃을 최숙자님 덕분에 저도 공부했네요. 네, 그리고 최숙자님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릴 때 동요가 생각나는데요. 달 밝은 밤에 기러기들이 산 넘고 물을 건너 어디로들 가느냐 하는 동요가 생각나는데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미는 아직도 보면 거미줄을 치고 으슥한 곳에 있던데 언제까지 그렇게 있나요? 거미들은. 네. 거미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기노랑거미나 호랑거미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잘 안 보이고요. 벌써 좀 들어간 네. 알을 조금 빨리 낳는 애들이고 눈에 잘 보이는 무당거미 같은 경우는 보통 11월까지도 보여요. 영하로 내려가기 전에 알을 낳는다고 하거든요. 예, 겨울에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모든 거미들이 겨울엔 잠깐 사라졌다가 제가 모든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어느 제가, 집 따뜻한 곳에는 있을 그렇죠. 수 있다. 예, 제가 다 알 수 있는 없으니까 예. 대부분의 이제 거미들은 어쨌든 겨울에는 돌아다니지 않죠. 예. 그럼 거미뿐만 아니라 그 곤충도 안 보이잖아요. 네네. 그 절지동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변온동물이니까 너무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체온이 떨어져서 그 신진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 잘 움직이진 않죠. 네. 체온이 떨어져서 신진대사가 안 된다 그러시니까 절지동물들 디스크 환자들도 겨울이 되면 삐걱삐걱하거든요. 우리는 변온동물은 아니지만 지금 차지연 님이 또 요즘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코스모스가 너무 예쁘던데 코스모스도 굴락으로 뭉쳐있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국화과가 다 뭉쳐있으면 더 예쁜 것 같아요. 혼자 있어도 예쁘지만. 마침 쑥부쟁이와 구절초를 집에 심었어요. 아직 몽오리만 진 상태라 꽃은 잘 보이지 않지만 참고하시라고 사진 보냅니다. 첫 번째가 쑥부쟁이인데 노란색 핑크가 섞여서 피려고 하네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결코 누구도 알 수 없는, 왜냐하면 봉오리가 이렇게 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꽃인지 알 수 없는. 표도 모르는데. 네. 그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집에서 키우고 계시네요. 쑥부쟁이하고 구절초를. 그래요. 지금 아까 기러기 노래도 나왔는데 작가님이 이맘때는 농가에서는 기러기, 물가에서는 고마리, 꽃, 또 길가나 들판은 국화과 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산에 가면 볼 수 있는 이맘때 식물이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 꽃 얘기를 한참 하긴 했지만 그 가을은 뭐니 해도 열매죠. 네, 열매가 많고 산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참나무 종들이 많잖아요. 네. 참나무는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고 산길을 걷다 보면 여기저기서 툭툭툭 소리가 나요. 그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 그 도토리 비라고도 하는데 그거 맞으면 엄청 아프죠. 지금 산에 가면은 밤도 많이 열려 있고, 뭐 도토리 열려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열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열매들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산 아니더라도 시가지, 우리가 사는 아파트나 뭐 가로수 있는 곳 이런 데도 지금 한참 뭐 대부분의 이제 식물들이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시기라서 보시면은 뭐 산수유나 산딸나무 같은 나무들, 뭐 대추, 감 할 것 없이 다들 각각 제 모양대로 이제 그 열매들을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고 또 열매가 열리면 새가 날아오겠죠. 그 열매에 어떤 새들이 날아오는지, 또 뭐 주변에 살고 있는 뭐 까치나 뭐 박새나 이런 애들이 얼마나 크기의 열매들을 먹는지 이런 것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에 열린 열매와 어떤 새들이 날아와서 먹는지를 관찰하면 재밌을 거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작가님께 얘기 들을 때마다 신기한 게 동식물 이름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듣고 나서도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걸 다 기억하시는 어떤 비법이나 방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 물론 아까처럼 자신 있게 말한다, 이게 제일 비법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질문부터 오류가 있죠. 제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하시니까 저도 엄청 찾아보죠. 찾아보고 모르면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뭐 숲해설가들도 보통 한 10번은 봐야지 안다.
뭐 큰 방법은 없어요. 그냥 딱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네. 그 즉시 뭐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요즘에는 어플 같은 것도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이 이제 한 번으로 끝나면은 그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네. 이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기억이 나고 제가 아까 또 국화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얘가 쑥부쟁이야, 벌개미치야 이렇게 종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것들이 모여 있는 어떤 그 과의 전반적인 특성으로 먼저 이제 파악을 하시면 아 콩이 열려 있네, 이파리가 이렇게 생겼네, 야 이건 콩과야, 이거는 뭐 아욱과야. 네, 아홉과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다 보면 조금 더 이제 눈에 잘 보이게 되고 그게 하나의 좀 기준이 돼서 그 안에서 이제 구분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지시고요. 아, 제가 아까 참나무 얘기했잖아요. 네. 저 지금 참나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참나무라는 나무는 없거든요. 정말요? 다 그냥 뭐 신갈나무, 떡갈나무, 뭐 졸참나무 이런 애들을 다 합쳐가지고 참나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이런 애들을 참나무 육형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참나무 육형제를 구분하는 것이 숲의 설가들의 지상 과제로 올해는 꼭 그렇구나. 내가 이걸 구분할 거야 하는데 이제 보통 실패하죠. 너무너무 어려워요. 비슷하니까. 예, 그게 뭐 여러 가지 도토리 모양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입자루 모양, 뭐 잎의 모양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육형제라고 했잖아요. 떡갈, 신갈, 갈참, 굴참, 상수리, 졸참 이렇게 6개예요. 근데 이걸 다 처음부터 구분하면 너무 어려워. 네. 근데 떡갈나무하고 신갈나무는 잎이 커요. 참나무 중에. 네. 그래서 잎이 크면은 아 이건 떡갈 아니면 신갈 둘 신갈이구나. 중에 하나구나. 여기까지 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잎이 조그매. 그러면 이건 상수리 아니면 졸참이겠네. 뭐 굴참은요? 굴참은 잘 없어요. 산에 잘 없다. 잘 안 보여. 우리 주변에 잘 안 보여. 다행이다. 그러니까 많이 있는 것들 중에서 구분하기 쉬운 것부터 이제 구분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조금씩 구분하시는 게 좋고요. 또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벚나무 많잖아요. 네. 대부분은 벚나무가 아닙니다. 왕벗이에요. 왕벗. 왕벚나무. 가로수의 한 90% 이상은 벚나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로수의 90% 이상은 왕벚나무고요. 벚나무라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묶어서 구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10월 말에 최성영 선생님 다시 모셔서 단풍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10월 31일 목요일에 나오십니다. 미리 제가 알려드릴게요. 워낙 인기가 있으셔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동식물 이야기에 이번에는 단풍으로 작가님만의 단풍 관찰기, 단풍의 특징, 이것도 또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런 얘기들 들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최성영 작가님께 여쭈고 싶은 얘기는 오늘의 기후 밴드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10월 31일에 또 여쭤볼게요. 오늘 들어온 질문 몇 가지도 그때 또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